네, 역대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일정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이 급박하다는 인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취임 12일 만에 나가게 되는 거고요. 다른 전임 대통령들 대체로 이제 50일 만에 나가게 됐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준비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G7 강대국 7개 나라 안 갈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네. 원래 그러잖아요. 든 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G7하고 뭐 좀 있으면 또 나토 정상회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예정이 돼 있는데 안 간다. 그럼 그게 꼭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사실은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도 좀 있고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발언은 두 차례 세션에 참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할 것에 대한 위성락 안보실장이 설명한 내용이었고요. 좀 더 의미심장한 발언은 따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것이다. 이게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제 외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넉 달 만에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했잖아요. 그때 바로 바이든 날리면 발언이 나왔던 48초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남이 있었고요. 뭐 만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자리였었죠. 그리고 기시다 총리하고 만났는데 30분 동안 만났지만 직접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그것도 일본에서는 간담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회담이라고 또 바득바득 우기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거의 외교 참사였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엑스포 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계엄 선포라고 하는 사실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켰다. 반세기 전으로 되돌렸다고 해도 될 만큼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고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외교 공백이 있었던 것들을 메우고 지금 뭐 미국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지만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세우는 과정에 있었고 그 대통령이 나가서 국제 무대에서 정상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한 번 뭐 그 다자 외교 무대에 갔다고 해서 엄청난 기대나 성과를 하기보다는 일종의 정상들 간에 잠깐의 어떤 그 안면을 트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일종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정상들 간에 최소한의 교감을 나누는 정도의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남이든 아니면은 이시바 총리하고 만남이든 간에 그런 자리의 성격 정도를 기대하는 게 좋겠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성과들은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술에 배부르지 말자는 말씀으로 들렸고요. 정상 외교의 공백이 지난 6개월이 아니라 실제로는 3년이었다. 김성환 평론가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 소장님, 이번에 어쨌든 약식 회담은 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정상들이랑. 왜냐면요. 우리가 그냥 참관국이잖아요. 옵저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초청 대상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욕심부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쪽에서도 너무 과장해가지고 이 의미와 성과를 부풀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과 위기감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된 상황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원천이다. 그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러한 인식만 줘도 상당히 외교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너지 분야와 안보 분야의 섹션에서 또 주제 발표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서 본인 이름도 알리시고 또 G7 주요 국가들과 안면 익히고 좀 우정을 나누는 그 정도 수준만으로도 상당히 외교적인 성과가 있지 여기서 막 양자회담 했네 안 했네 해가지고 통상 문제 얘기했네 안 했네 뭐 안보 문제 얘기했네 안 했네 이것까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박 3일 참 힘든 일정이거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장성철 소장님, 뭐 어쨌든 정상들 특히 미국 정상, 일본 정상 등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큰 궁금증은 이 부분이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할까 걱정도 돼요. 근데 이게 막 공식적인 그런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양자회담이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풀 어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예. 뭐 어떠한 만찬이나 이러한 환영식 이럴 때에 잠깐 좀 만나시는 그럴 경우가 있을 거고, 어쨌든 우리 외교 담당자들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양자회담을 좀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좀 만들고 싶어 할 텐데 그렇겠죠. 아직 준비가 덜 됐잖아요. 지금 대통령 되신 지 12일밖에 안 돼가지고 각종 현안 문제 제대로 잘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또한 제대로 된 협상 기술 이거 익히기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협상해서 성과를 이끌어내오겠다, 그런 좀 과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G7 정상회의 그리고 그 정상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구나, 그런 인식만 줘도, 그럼 나중에 협상할 때 깔보지 않거든요.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만 인식만 줘도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트럼프 웃으셔가지고 대통령은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남북 관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종의 한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외교적 성과를 원했기 때문에 뭐 미국하고 가장 적대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북한이기도 하니까요. 북한의 일종의 정상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 싱가포르 정상회의하고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까지 이렇게 가는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바라던 그림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북한이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안 받고. 근데 백악관 대변인 얘기를 보면 계속 북한하고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적인 어떤 채널을 구축하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화두를 이끌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습상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상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렇게 다자의 그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별도의 어떤 양자 무대로 가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방산이나 해운 이런 쪽에 특히 이제 미국은 조선 분야에 있어서 그 중국의 굴기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의 그 뭐 군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자꾸 열세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해군 군함 수립 보수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군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협상가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면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이제 좀 다행스럽다라고 해야 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좀 주한 뭐 미군 주둔군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세 협상이라든지 좀 내줘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트럼프의 관심은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에 관심이 좀 기울여 있어서 우리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이전에는 좀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과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러시아 편을 드는 듯한 얘기를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할 때 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오해도 좀 푸시고 좀 여러 가지 정리를 좀 잘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 사진도
국계 배치가 좀 달라가지고 양 정상이 이재명 대통령은 일장기 쪽으로,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우리 쪽 국기로 왔어요. 이거 다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설명해 줄 것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진짜 중요한 거겠죠.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처럼 뗄 수 없는 관계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런 부분 미래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한일 공조 얘기했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풀려고 일본 TV에 매일 나와서 처음 만난 것 같진 않다. 늘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던 이시바 총리 조금 분위기를 편하게 하려고 가벼운 얘기를 꺼냈고 하지만 표정은 늘 진지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늘 짓는 표정, 웃음 짓는 표정.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일 관계가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경제 문제나 아니면 현재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한미일 공조 관련해서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분리해서 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로 엮는 순간 문제가 풀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런 기조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한일 관계는 너무 굴욕적이라고 할 만큼 일본에 끌려다니는 듯한 태도를 많이 보였고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얘기했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제는 사실 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행정부가 뭐 거기에 개입하거나 이래라 저래 얘기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징용 문제, 그렇죠. 배상 문제. 그건 사법부에서 이미 결론이 나니까 사법부의 결론대로 하면 돼요. 그건 그것대로 해결할 문제이고 한일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정상적인 한일 관계 개선, 정상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시바 총리와 관계 개선도 하고 앞으로 셔틀 외교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한일 관계가 일본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크게 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오해다. 한일 관계는 개선돼야 되고 경제 또는 군사 안보 동맹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천명한 그런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라도 일본에서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얘기가 많이 강조되면서 회담이 좀 냉랭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올까봐 일본들도 언론들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일본 언론들도 보니까 호평이더라고요. 관계 중시. 네. 근데 사실 뭐 첫 회동에서 뭐 상견례 자리나 다름없는데 너무 뭐 민감한 얘기를 이제 뭐 꺼내진 않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일본 언론의 보도는 기대감 섞인 보도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에게 계속 호의적으로 대해주길 바란다. 이런 이제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윤석열 지난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도광산 사건. 예? 그러니까 사도광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윤석열 전 정부가 호의적으로 다 일본 하자는 대로 거의 다 해줬는데 일본이 약속한 걸 다 지키질 않았죠. 예. 그래서 그 외교적으로 막판에 굉장히 냉랭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패싱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비롯해서 또 뭐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민감한 사안을 꺼내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그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한숨 돌리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쪽에서 이제 추궁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 정권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호의적으로 대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마 이제 결국은 따지는 그런 시점이 이제 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한일 관계가 달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불편해지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전망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먼저 잘해줬고요. 일본이 거기에 보답하지 않은데 이번 정부에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먼저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저희가 짚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으로 불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은 약간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보회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실 주변에서 뭐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어떤 갈등설 이런 것도 좀 이제 불거졌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사실 이 자주파하고 이 동맹파가 이미 지난 대선 캠프 시절에도 한 차례 부딪힌 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포린 어페어스 이제 기고문 때문에 이제 노선 충돌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는데 벌써부터 이런 거로 가지고 잡음을 서로 낸다?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책임이다. 그러니까 왜 굳이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렇게 심하게 부딪혔던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자주파 이종석 전 그 당시 이제 통일부 장관, 또 위성락 그 당시 북미 국장, 이 두 인물이 그 당시에 아주 격하게 부딪혔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뭐 하여튼 그 서로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할 정도로 그때 그랬던 전례가 있는데 그 두 인물을 굳이 이렇게 한참 시점이 지난 시점에 왜 굳이 기용을 했을까? 그 인물들 말고도 좋은 인물들 많고 더군다나 지금 실용 외교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용 정부 기치로 내걸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탈냉전 시대에 탈이념 세대 그런 좀 젊은 인재들을 좀 외교안보 라인 쪽에 기용을 하면 이런 건 차라리 논란거리도 안 된다. 예. 그런데 오히려 이런 논란거리를 좀 결과적으로 그 인사를 통해서 유발한 측면이 좀 없잖아 있어서 이건 좀 빠른 교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 짧은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면 어쨌든 두 의견을 대립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두파, 자주파, 동맹파의 대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당내에도 그랬었고 레드팀 신설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팀을 반드시 둔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 하나라는데 그런 의미 아닐까요? 글쎄 뭐 좋게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그래도 내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뭐 자주파의 상징적인 인물, 동맹파의 상징적인 인물을 각각 기용을 하더라도 두 사람 의견 잘 들어가면서 내가 조화를 이뤄서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챙길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더군다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분의 갈등의 이면에 있는 그런 사상적인 어떤 차이 내지는 그 이념 정체성의 차이 이게 현재적으로 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뭐 이렇게 심각한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만 지금 벌써 탈이념 시대가 뭐 탈냉전한 지가 얼마나 오래 지났습니까? 예. 여전히 이제 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수는 그런 그 프레임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런 글로벌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 인재들을 기용을 하고 그야말로 실리적으로 외교를 전개를 하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G7에 갔었고요. 거기서 조용한 내조를 펼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최진봉 교수님, 여사의 내조 외교 이 부분 이제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랑 김혜경 여사 비교된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많죠.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민간인 지인을 전용기에 태워가는 것도 논란이 됐었고 그 다음에 고가의 귀금속을 빌렸다고 했는데 그걸 착용하는 게 또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외국의 정상회담 가지고 쇼핑하는 것 때문에 명품 쇼핑샵에 간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 큰 아이를 안고 이제 사진 찍은 장면도 논란이 됐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순방 가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중심에 늘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해외 순방한 김혜경 여사를 보면 정말 교민들과 만나서 격의 없이 대화하고 인사하는 모습 보여줬고, 외국에 이제 장애인 시설 가서 거기 가서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친절한 모습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등장을 했거든요. 그날 그 엘버타인가요? 엘버타 주지사가 주최한 만찬이었고요. 만찬에 드레스 코드가 정장 또는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복을 입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복을 입고 갔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눈에 띄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 촬영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 의상 아니겠습니까? 이 의상도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화에. 우리가 뭐 음식, 그 다음에 뭐 의상, 또는 뭐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K컬처고 K문화인데, K문화를 용성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예. 그런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허. 물론 이번에는 한복 하나지만 앞으로 이제 K문화나 K음식 또는 K컬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고요. 품격 있는 대통령 부인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품격도 올라가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